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해당 주차 동안 들은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직을, 네,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료 과학을 배움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초반부에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합체가 무엇이죠? 네, 조직이었죠. 그 조직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 대표적인 어, 어,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결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결정은 모든 결정은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함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함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 현상들이 무엇이었죠? 바로 네, 강화 현상이었죠. 네, 그래서 강화 현상의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전이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요 전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조직 변화가 네, 재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저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반부 내용을 어, 이번 시간에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 총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될 건데 그 1시간 반 동안 이제 6주차가 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의 조직과 격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셨죠? 결국엔 이제 생물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이 되어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식물이 되는 것처럼 금속 소재 역시도 이제 격자라는 단위가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고 이 조직들이 결국에 모여서 금속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그 격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격자들이 이제 주기적인 배열들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다양한 어, 종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보게 되는 것들이 요 입방정이랑 육방정인데 그 이외에도 뭐 정방정, 사방정, 능면체, 단사, 삼사정과 같은 다양한 어, 격자들이 존재를 했고요. 요 격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단순 구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위아래로 들어있는 저심 구조라든지 뭐 요 큐빅 중심에 들어가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채심 구조 아니면은 면의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제 면심 구조와 같은 이제 어, 다양한 형식의 구조들이 존재를 하는데 총 몇 가지가 존재를 한다? 14가지가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14가지의 구조를 정리한 사람이 이제 브라베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구조들의 전체 총합을 전체 통틀어서 이제 브라베 구조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격자 구조는 우리 항상 얘기를 했듯이 입방정이에요. 입방정이고 실제 이제 금속의 거의 대부분은 요 입방정 아니면은 육방정 두 개로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입방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입방정에서 격자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 격자의 특정한 위치나 이제 방향이나 이제 면을 지정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쭉 정리를 한 게 바로 이제 밀러 지수라는 개념이고요. 밀러 지수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격자면과 방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격자면은 어떻게 구한다? 만약에 이 면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면이 언젠가는 x축, y축, z축의 절편에 접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절편에서의 a 2분의 a 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 절편들의 역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수 치한 값의 정수비를 이제 격자면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요. 격자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점에서 시작한 선을 이런 식으로 쭉 이어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XY Z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정수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렸을 때 A, A, 2A니까 이제 서로 접해하는 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요거를 이제 A로 나눠주게 되면은 112 방향으로 해서 112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격자면과 격자 방향이 동일한 이제 정수비를 가지고 있을 때 어, 항상 이 격자면하고 격자 방향은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제 111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11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 방향하고 이 면은 항상 네, 수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요거가 이제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방정을 표기할 수도 있고 이제 육방정 역시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육방정에서 제 핵심적인 개념이 뭐죠? 그 요 세 번째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값을 의식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고 A1, A2 값을 구하고 나면은 어차피 HK 관계, 요 두 가지 관계에서 종속되어 나오는 값이니까 이제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제가 저번 이거는 강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앞에서의 입방정 방식하고 이제 상당히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 예제들은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면들을 좀 자유자재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공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격자 구조를 배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입방체랑 육방체를 중심으로 배웠죠. 왜 그럴까요? 이 금속이란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FCC, BCC, HCP에 거의 대부분 속하기 때문에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크게 FCC, BCC, HCP 중에 하나의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대부분의 격자 구조는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은 뭐 특정 면에서 원자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면이 있을 거고 특정 면에서 원자가 잘 없는 면이 있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최조밀면하고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FCC, BCC, HCP가 이제 어떠한 최조밀면하고 어떠한 최조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일단 최심 입방 구조를 보게 될 경우 이제 최조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 면이겠죠. 이제 최심 이 원자들이 원자들이 이제 중간을 광통하는 상태에서의 면을 이제 제 최조밀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면이 어떤 면이다? 110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실제 110면 같은 경우는 요쪽 면이 되겠죠. 네, 방향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 1, 0이니까 마이너스 110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이 실제 110면이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조밀 방향은 뭐다? 네, 요거를 봤을 때 요 방향이 되겠죠. 원자를 하나 통과하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이 111 방향이 된다. 네, 그래서 110 면 111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자 안에서의 원자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이 큐빅 안에서 이 큐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여덟 개가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세 번 잘랐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원자가 되겠죠. 이 8분의 1의 원자가 8개가 있고 중앙에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총 원자 수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금속들은 이제 뭐 페라이트라든지 크롬 그리고 니오비움과 같은 원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BCC 구조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들 배열을 쭉 나열해 볼 수 있는데 요게 A고 요게 B고 뭐 요게 C고 요게 네, 네, 요 앞으로 나오는 게 C고 요게 D고 뭐 위에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자를 두 개로 올려보게 되면은 얘네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지요. 지금 BC라든지 D라든지 E라든지 F의 거리가 그래서 이런 좁은 원자면 간격 때문에 이제 이 ABCD, EF 형태의 적층 구조 역시도 이제 함께 관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을 보게 되면은 어 요렇게 이어지죠. 요렇게 이어져서 이제 112 방향으로 이제 그 ABCD, EF 형태의 적층이 관찰이 되고 요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나중에 어디서 보였죠? 이제 우리 쌍정 설명할 때 네, 요 개념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서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BCC에서의 쌍정은 그렇게 잘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자 반경이랑 이제 격자 상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면심 입방 구조로 넘어갔는데 면심 입방 구조에서의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자, 최조밀면은 이런 요면이죠. 자, 그래서 1, 1, 1이고 그리고 최조밀 방향은 지금 요 화살표죠. 요 화살표가 지금 방향이 어때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같고 Y 방향으로 1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입니다. 그래서 이제 111면에 이제 그 110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FC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원자가 A고 요 원자가 B고 요 원자가 C라고 하면은 이제 ABC, ABC, ABC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의 적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 A입니다. 그래서 요게 C가 되고 그래서 요 면하고 요 원자하고 요 원자가 반복되는 동안 중간에 B면하고 요게 C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 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됐을 때 총 원자 개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모서리 부분은 이제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8 그리고 면 부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체니까 면 6개면은 6개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되니까 총 4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심 입방 구조를 그려서 뭐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방 밀집 구조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육방 밀집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풀 육면체로도 네, 정, 네, 정육각형으로도 그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는 이렇게 잘라서 쓰인다. 네, 이렇게 3분의 1로 잘라서 쓸 수가 있고 이제 원자 위치들을 보게 되면은 요 베이살면 그러니까 육각형 한 중간에 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육면체를 잘라 보면은 네, 자 보시면은 요 삼각형 중앙에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삼각형 중앙에 원자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위치를 해가지고 네,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총 원자 개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요 하나를 똑 떼서 보게 되면은 네, 하나를 똑 떼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전부 다 8분의 1 곱하기 6이 돼 버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 남으니까
그 총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되실 거고, 주요 금속들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ACCP에 해당하는 재료들이고, 조밀면 같은 경우는 요 면이에요. 요 밑에 면. 요걸 이제 베이살 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면이 이제 요 점하고만 왔다 하니까 이 0001 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조밀 방향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방향을 보면 하나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 0에 맞으니까 1 1 0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녀석은, 네, i는 마이너스 a c 플러스 k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1 마이너스 2 0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FCC 같은 경우는 ABC 적층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육각형이 하나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요 육각형이 이제 엇갈려서 이제 하나가 또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면이 A면이 되고, 요 면이 B면이 되고, 다시 요 면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A면이 돼서 ABA 형태의 구조를 가져서, 실제로 그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방사능 무늬처럼, 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B 형태의 면적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 상수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각각의 격자 상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화학 때도 배웠을 거고, 그리고 재료 과학 시간 때도 약간 맛배기로 봤을 거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봤던 격자 구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원자들 색깔이 어때요? 다 동일했죠? 네. 전부 다 동일 원소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속을 다루다 보면은 이 100% 동일 원소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없다.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지 내에 이제 다른 금속이라든지 비금속을 이제 혼합을 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금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게 세 가지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합금 원소들이 아예, 네, 나 너 싫어라고 하면서 막 분리가 자기들끼리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난 섞여도 상관없고 뭐 안 섞여도 상관없어라면서 둘이 그냥 뭐 사이가 아주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밀어내는 사이는 아닌, 그냥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존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린 너무 좋아, 우리끼리 너 같은 친구들끼리 있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끼리 같은 친구들끼리 있는 것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친구들끼리 있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리뷰를 했었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AA랑 BB 결합이 더 우세해가지고 같은 종류가 원자 결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상분리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되겠고,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원자들이 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좋고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분포를 할 수도 있는 무작위 분포식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고용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체는 용매 용질이 나타나는 고체 상태의 용액 상태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A, B 간의 결합이 조금 더 우세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둘러싸여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고용도 기준, 고용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다시 이제 갖고 와서 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고용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른 원자 A, B가 섞이는데, A랑 B의 원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자 크기가 서로 비슷하면 약간 좀 치환형으로 가게 되고, 원자 크기가 이제 차이가 크면 이제 침입형으로 갔죠. 그래서 요 치환형 고용체랑 침입형 고용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치환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합금 원소가 이제 무질서하게 기지금속의 원자를 치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원래 이 까만색 금속의 자리인데, 까만색 금속의 자리를 바꿔서 이 초록색의 원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단위 셀 내의 원자 개수는 유지가 되겠죠. 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막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수축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제 뒤틀림 역시도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자를 바꾸려면은 원자 크기가 비슷하든지 이제 성질이 좀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치안형 고용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조건이 있었죠. 요 법칙, 요 조건이 이제 훅심 로터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기, 뭐 결정 구조, 크기, 이제 화학적 특성 같은 조건들이 좀 비슷해야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렇지 않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시금속보다 이제 원자 반경이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 사이로 이제 끼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 들어가는 방식이 바로 침입형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취하는 고용체랑 달리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안에 이제 원자 개수가 이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 자리를 치환해서 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끼어 들어가는 새로 끼어 들어가는 친구다 보니까 이제 원자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앞전에는 이제 원자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들어가면 약간 격자 상수가 줄어드는 친구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사이 공간을 쓰는 거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려고 하겠죠. 난 이 공간을 더 차지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격자 상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침입형 고용체도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어, 뭐 아무리 이게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정도권 밀어내야겠죠. 정도권 밀어내야 되니까 격자 변형이 최소화되면서 이제 위치를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뭐 밀어내서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침입하는 원소 반경이 이제 격자 공간 크기보다 딱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작으면은 이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얘네들이 그냥 막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좀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게 딱 맞는 원소가 이제 Fe랑 이제 탄소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강철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관계가 딱 맞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침입형 고용체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침입 원자가 위치할 수 있는 8면체라든지 4면체 자리가 따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리뷰를 했는데,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AB 간의 AB 간의 결합이 워낙 좋을 때 그래서 규칙성을 가지면서 형성되는 패턴인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여기선 고용체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체에 대한 얘기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격자 구조 특징은 이제 재료공학 쪽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격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격자들이 모이면은 이제 조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제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금속 내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이 각각의 결정 질이랑 이제 경계면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정질 사이면은 이제 결정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서로 다른 성질이면은 상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금속 조직 형성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정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결국엔 이제 주조조직하고, 주조조직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주조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뭐 뭐 다른 아변이라든지 열처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조직 형성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정 쪽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약간 서론 띄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실제 이제는 이제 뒷부분 배웠잖아요. 뒷부분을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정이 형성이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질이 된다고 했고, 이 비정질이 될 경우 이제 조밀한 구조를 가지지 못해서 원자 충전율이 되게 낮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전이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이제 소성 변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변형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정질의 특징이라고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금속의 조직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형성이 될 때, 결정이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쭉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뒷부분을 배울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 원자는 항상 진동하고 그리고 확산되기 때문에. 네. 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들 결정은 항상 네,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인 결함들이 뭐 공공부터 시작해서 전이, 결정리계 같은 결함들이 있고 이러한 결함들을 이제 차원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차원, 영차원 이제 점에 해당하는 결함들이 취환형, 침입형 원자 그리고 공공에 해당되고 1차원 결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이 그리고 2차원 결함들은 이제 결정립계나 상경계, 상정 같은 결함들이 있었고 3차원은 이제 섭초율물 같은 결함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다음 파트 이제 결함 파트에서는 이런 각각의 결함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이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확산 등에 의해서 원래 이 위치에 있던 원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자리가 비는 현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진동이라든지 그 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온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0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는 무조건 유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형 공공농도 계산한 계산식들은 쭉 보여줘서 결국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의 이동 역시도, 진동 역시도 아레니우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열적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 자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차원 결함인 전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 내에서 이제 원자의 배열이 어긋난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원자 면이 이런 식으로 딱딱 깔끔하게 이제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그 원자 배열 면 자체가 배열이 어긋난 선형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는 원인은 이제 공공과 매한 가지고 열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계적인 원인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6점 근처에서 공공 농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얘가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면은 공공이 엄청 많았다가 순식간에 적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자연스럽게 천천히 없어지기에는 능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뭐 링 형태의 전이를 만드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응고할 때 뭐 결정 방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형성이 되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이제 결정이 성장을 방위가 이제 서로 다른 결정이 이제 성장해서 접촉하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원자 단위로 보았을 때도 원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딱딱딱딱 붙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이제 응고가 돼버리면은 이제 원자가 잘못된 위치에 붙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원자면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자면들이 통째로 이동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면이 하나하나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이가 원자면이 하나하나 이동하는 제일 대표적인 형상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전이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 시사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금속의 소성 변형할 때는 무조건 전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결국엔 버거 스펙터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버거 스펙터의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가 형성이 됐어요. 격자가 형성이 됐을 때 원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양만큼 이동하면은 닫혀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회로가 이제 닫히지 못하는데 이걸 닫기 위해서 필요한 벡터가 바로 이제 버거 스펙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버거 스펙터랑 전위선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칼날, 나선, 혼합 전위가
나타나죠. 요거는 이제 재료과학 시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위선 방향하고 벡터 방향 수직인 게 칼라전이고 전위선 방향, 벡터 방향 동일한 게 나선전이. 네, 정확히 말하면 평행한 거죠.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게 아예 똑같은 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결정립계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전이랑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선결함이 아니라 면결함으로 이제 격자 면들끼리 서로 다른 이제 방향으로 격자 면들끼리 이제 충돌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정사항이 네,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이 방향하고 어긋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사이에 방위각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위각 차이가 나는데, 요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아결정립, 소견각 있게, 고견각 있게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소견각 있게 아래에 네, 요 두 가지 친구들은 이제 뭐 격자면하고 이제 요 사이의 관계가 이제 살짝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전이 하나, 네, 요 입계 간의 관계를 이제 전이 배열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이 전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요 사이의 각도가 더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적층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적층결함은 이제 ABC 원래 이제 ABC 적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C가 빠지게 되면은 ABA 형식으로 원자면의 발생 손실에 의해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결함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형성될 수 있는 결함은 이제 적층면의 추가 제거에 의해서 뭐 외인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고유 적층 결함으로도 구분 가능한데 자 외인성 적층 결함이랑 고유 적층 결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고유 적층 결함은 이제 B가 빠지면서 생기게 되면은 얘네가 적층 결함이 이런 식으로도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 나와서 연속적으로 두 개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면이 하나 들어가는 외인성 적층 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형성돼요. 차이가 뭐죠? 중간에 원자면이 적층결함 두 개 사이에 원자면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적층결함 개념이 있고 요런 적층결함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 적층결함 에너지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